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불이국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30년대 현대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페이스캠을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 역사적인 사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에 들어서면서 시문학파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공부할 정지용 시인을 비롯해서 김영랑, 박용철 시인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이 시문학파가 왜 결성되었느냐? 그 배경에는 카프가 있어요. 카프는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예술단체입니다. 즉 이념적인 문학을 하는 곳이었어요. 시문학파는 이념에서 벗어난 탈이념의 문학을 해야 된다. 순수한 문학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1930년대는 크게 항일투쟁이 극대화되었던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항일투쟁이 극대화될수록 일본의 탄압 또한 강화되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1933년에는 그 유명한 구인회가 결성됩니다. 지난 일본의 탄압 또한 강화되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1933년에는 그 유명한 구인회가 결성됩니다. 지난 시간에 박태원 작가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한 단체죠. 다양한 문학적인 실험을 했던 그리고 범예술적인 많은 예술가들이 모였던 그런 단체라고 했어요. 항상 9명이 유지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1935년에 일제의 탄압으로 카프가 해산되면서 문단이 탈이념화를 겪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른 역사적인 사실은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시간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1930년대 시 문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경향성을 보였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모더니즘, 순수 서정, 리얼리즘, 이 세 경향을 기억하면 됩니다. 앞글자만 따서요. 모서리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자, 모더니즘 하면 여러분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맞아요. 전 근대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현대적인, 근대적인 문학을 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것과는 좀 낯선 문학들을 하게 됩니다. 자, 모더니즘은요. 대표적으로 이 두 작가, 얼굴만 봐서 여러분 이름 알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분은 날개라고 하는 소설을 쓴 이상이에요. 이상이고 오른쪽은 오늘 공부할 정지용 시인입니다. 이 모더니즘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 이상 작가가 썼던 오감도라고 하는 시인데요. 시 제4호입니다. 네 번째 편이에요. 알아볼 수가 없죠. 굉장히 난해하죠. 이러한 기존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난 작품들을 창작하기도 했고요. 모더니즘은 두 가지 이제 경향성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처럼 너무 이상적이에요. 뭔가 이성을 강조하는 즉 주지주의시라고 해요. 주지주의의 반대가 뭐냐면 주정주의인데 우리 보통의 시는 감정을 강조하죠. 근데 모더니즘에서는 이성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지주의의 시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정지용 시인 오늘 공부할 텐데 모더니즘에서는 시의 어떤 회화적인 속성을 또 강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지즘이라고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향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순수 서정 이것이야말로 사실 정통의 시입니다. 정통의 시예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김영랑 작가 그리고 서정주 이 두 분이 1930년대 순수 서정의 계보를 잇는 분들이었습니다. 순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풀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서정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풀어낸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시어가 감정을 드러내요. 무란히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서 우옵니다.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죠. 이러한 시를 순수 서정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더니즘 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어떤 이미지를 드러내고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 절제하는 시를 보인다면 순수 서정은 그 감정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리얼리즘은요. 말 그대로 사실주의예요. 당대의 사실을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는 작품들을 리얼리즘 작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왼쪽은 굉장히 멋진 외모를 하고 있죠. 백석 시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용학 시인이에요. 이 두 분으로 대표되는 리얼리즘은요.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던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뭔가 사실을 겪은 것 같은 어떤 리얼한 이야기들을 시로 창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세 경향 여러분 기억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요. 모더니즘, 이 순수 서정, 리얼리즘, 즉 모서리 이 흐름은요. 1980년대까지 이어져요. 1990년대에 이어 나아가서는 또 이 탈이념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좀 더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1980년대까지는 모더니즘, 이 순수 서정, 리얼리즘의 흐름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적 경향성은 기억을 해두면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193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 첫 번째 바로 정지용 시인입니다. 정지용 시인은 이렇게 똘망똘망한 외모를 갖고 계십니다. 1902년에 태어나셔서 돌아가신 시기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1950년경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한국전쟁의 화마에 휩쓸려서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고향은 충청북도, 아마도 한국전쟁의 화마에 휩쓸려서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고향은 충청북도 옥천이에요. 거기 옥천에서 한약방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유복한 집이었겠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휘문고등보통학교를 가게 돼요. 휘문고보는 당대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출신 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지용 시인도 이 휘문고보에 입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휘문이라고 하는 잡지도 가능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하고요.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나서 일본에 있는 동지사 대학, 일본 말로는 도시샤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영문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의 문학들을 이때 적극적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서구의 문예의 사조를 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공부할 시인 정지용 시인의 시는요 향수라고 하는 시인데요. 정지용 시인이 꽤나 오랫동안 일본 유학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고려하면 이 향수라고 하는 시가 어떠한 마음에서 쓰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정지용 시인은요 카페 프린스라고 하는 시로 1926년 문단에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휘문고등보통학교에 돌아와서 본인의 모교죠. 영어교사로 1929년부터 재직을 하게 되는데 해방 때까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쭉 영어교사로 활동을 하십니다. 지금도 교사를 하면서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지용 시인은요, 이때 아까 말했지만 1930년에 시문학파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를 창작하게 됩니다. 순수 시를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굳게 갖고 계셨던 분이죠. 카프와는 좀 거리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문학파 멤버들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분이 김영랑 시인이고요. 가운데 있는 이분이 박용철 시인. 가장 오른쪽이 누구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지용 시인입니다. 자, 그리고 1933년에 구인회 창립 멤버예요. 거기서 역시나 모더니즘 시를 창작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됩니다. 순수 문학을 했던 분이고요. 모더니즘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미지즘의 시에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던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지용 시인의 시를 존경해서 유사한 문예 사조를 보이는 작가들도 이때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1935년에 본인의 첫 시집인 정지용 시집을 내게 되는데 이 시집이 얼마나 귀했냐면요. 많은 우리 그 문학 청년들이 정지용 시인의 시집을 필사하거나 혹은 소장하면서 문학인의 꿈을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 우리 국민 시인 가운데 한 명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유품 가운데 하나가 정지용 시인의 시집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이런 시는 어떻게 썼을까 이런 윤동주 시인의 생각도 시집 군데군데 적혀 있어요. 시인들의 시인이었던 거죠, 정지용 시인이. 자, 이게 정지용 시집의 초간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절필하게 됩니다. 1942년 이후로 작품 활동을 안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1942년 이 무렵은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 즉 세계 2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커졌을 때예요. 이때 이후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사실상 친일을 하지 않으면 문학 활동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인들이 절필을 하거나 혹은 친일의 길을 걷는데 정지용 시인은 절필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후 해방 이후에 1950년 정지용 시인이 납북이 되게 돼요. 납북이 뭐냐면 북한에 납치되는 거죠. 자, 50년에 납북되어서 인민군 수용소에 갇혔다까지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같이 이 수감 생활했던 분에 의하면 본인은 이 탈옥을 했는데 정지용 시인은 나오지 못해서 그 감옥이 폭격을 받는 와중에 폭사하셨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1950년 한국 전쟁 중에 폭격으로 인해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지용 시인은 납북된 거예요. 한국 전쟁 중에 폭격으로 인해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지용 시인은 납북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으로 올라간 인사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취급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정지용 시인의 시 연구도 금기였습니다. 박태원 작가도 월북 작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 들어서야 박태원의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듯이 정지용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30년대만 해도 그 시대를 주름 잡던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만은 북한으로 끌려간 작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정지용 시인은요 문학계의 마당발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록파라고 들어봤습니까? 청록파. 네, 그 조지훈 그리고 박두진, 박목월 이 세 분을 청록파라고 하는데 정지용 시인이 청록파의 스승격 되는 분이에요. 정지용 시인이 이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거든요.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에 시 부분 추천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단에 등단을 하기 위해서는 신춘문예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유명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등단을 할 수 있었어요. 이 문장지에 정지용 시인이 그 세 명의 문인 청록파라고 불리는 그분들을 등단시킵니다. 청록파는 참고로 195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문단에 또 큰 어른들이 되는 분들이에요. 청록이라고 하는 이 명칭도 정지용 시인이 말년에 썼던 시집 백록이라고 하는 시집의 이름을 약간 오마주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같은 구인회 활동을 했던 이상 또한 정지용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 정지용 시인이 등단시킨 것은 아니고요. 윤동주 시인은 여러분 등단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로 돌아가셨는데 정지용 시인이 그 윤동주 시인의 유고 시집에 머릿말을 써줬어요. 윤동주 시인이 가장 존경했던 시인 중에 한 명이 정지용 시인이었으니까 하늘에서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이 바로 청록파 시인이고요. 자, 이상 시인이고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인들의 시인이었던 정지용 시인입니다. 도시시아 대학에 가면 이렇게 정지용 시인의 시비가 있어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또 우리나라 시인의 시비가 있는데 바로 윤동주 시인의 시비입니다. 윤동주 시인도 정지용 시인을 따라서 도시시아 대학에 다녔던 이력이 있습니다. 시인의 시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작품 정지용의 향수입니다. 불이국어 5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되겠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향수에 드러난 심상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심상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알아야겠죠. 자, 관련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심상의 개념을 알아볼게요. 심상은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마음심자가 들어가네요. 마음에 떠오르는 상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심상 개념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불이국어 49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심상은요, 한자 풀이 그대로 언어에 의해 마음속에 그려지는 감각적인 영상이에요. 자, 영어는 뭐라고 한다? 이미지라고 합니다. 심상과 이미지는 동의어라고 보면 됩니다. 심상에는 무엇이 있냐? 여러분이 다 아는 개념이에요. 이 5가지.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그리고 미각적 심상까지 5가지 오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심상이라고 해요. 오늘 그러니까 공부할 개념은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먼저 시각적 심상이 뭐냐? 모양이나 빛깔처럼 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시인 개념이 아닙니다. 먼저 시각적 심상이 뭐냐? 모양이나 빛깔처럼 눈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시를 보자면 언어로 구성되어야 되겠죠? 자, 언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각적 심상. 비는 하얀 진주 목걸이를 사랑한다. 자, 여기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뭡니까? 하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시각적 심상입니다. 자, 청각적 심상은 뭐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일까요? 맞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표현한 심상을 청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소리에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래서 늙으신 아버지의 기침 소리랑 해서 기침 소리가 청각적 심상이겠죠. 자, 후각은 뭐로 느끼는 것? 코로 느끼는 것. 냄새를 통해 코에서 느낄 수 있는 이미지, 냄새를 묘사한 것 같은 심상, 이것이 바로 후각적 심상입니다. 눈도 코도 없는 것에 흙냄새까지도, 여기서 흙냄새가 바로 후각적 심상이 되겠죠. 촉각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겠죠. 피부 감각은 물론이고 전신 감각을 묘사한 심상을 우리는 촉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해서 시리도록, 이것이 촉각적 심상의 예가 되겠습니다. 미각은요? 그렇죠. 맛과 관련된 거겠죠. 마치 맛을 보는 듯 혀를 자극하는 이미지. 자, 예를 들어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 미각적 심상을 쓰고 있다 보면 됩니다. 봄을 씹는다라는 그렇죠. 자, 이렇게 5가지 감각, 5가지 심상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감각적 심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건 어때요?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심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파란이죠. 자, 새파란. 무슨 심상입니까? 시각적 심상이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촉각적 심상에 썼던 시리다가 나오네요. 자, 시리다. 촉각적 심상입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시적 화자가 느낀 감각은 원래 뭐예요? 그렇죠. 초생딸을 본 거니까 초생딸이 파랗다. 이걸 느낀 겁니다. 시각적 심상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다른 감각이 살아나요. 뭐가 살아난 겁니까? 촉각이 살아나죠. 즉 시각으로 받아들였는데 촉각에 뭔가 감각이 일어난 거예요. 즉 시각이 촉각으로 전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우리는 감각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시각의 촉각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 부른다? 감각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표현이라고 부르냐면 하나의 감각적 대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하는 심상에서 공감각적 심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각의 촉각과 혹은 미각의 촉각화가 될 수 있고요.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 이런 말이 나오면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각이 2개 이상 나오면 공감각적 심상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맵고 빨간 떡볶이, 이것도 보면은 맵고 빨간 이 2개가 각각 다른 심상이죠. 맵다는 미각, 빨갛다는 시각이니까 공감각적 심상이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맞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자, 하나의 감각을 느꼈을 때 다른 감각으로 전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했는데 떡볶이는요 색깔은 빨갛고 맛은 맵기 때문에 이건 2개 감각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공감각은 전이가 핵심입니다. 다른 감각으로 전이 된다는 거. 이건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 이러한 것들은 뭐라고 하느냐? 바로 복합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과 복합적 심상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핵심 키워드는 전입니다. 전이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향수에서 어떠한 심상의 특징들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낭송을 대표로 하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으로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밤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넓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도닫 고이시는군.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 물결 같은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가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이게 바로 정지용 시인의 향수인데요. 자, 여러분이 시를 읽으면서 아마 마음속에 뭔가 떠오르는 그림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심상입니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는 가곡으로 만들어져서 또 유명한데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정지용 향수 치면 많은 노래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아, 정말 멋진 가곡이구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지용 시인의 향수 자, 첫 번째 행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자, 이 시는 여러분 모더니즘 시라고 했죠. 모더니즘 가운데서도 이미지즘입니다. 여러분 모더니즘 시를 읽느냐 리얼리즘 시를 읽느냐 서정 시를 읽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요소들이 다른데, 이미지즘 시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심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시를 읽을 때에도 무엇을 중점에 두고 읽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행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행에서 떠올려야 되는 심상 한번 시각화 해보도록 하죠. 그려봅시다. 아마 이렇게 휘돌아 나가고 있는 그런 어떤 실개천이 마음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듯이. 자, 그런데 이 시는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문학적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실개천을 시적 화자가 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실개천이 뭐 하고 있대요? 옛 이야기를 지줄대고 있대. 지줄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현대어로 번역하면,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로 번역을 하면 제잘된다예요. 즉 실개천이 제잘되고 있대요. 실개천은 시적 화자가 본 걸 겁니다. 즉 시각으로 본 건데, 걔가 지줄되고 있다의 표현은 시각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청각화한 거죠. 아까 말했던 무슨 표현입니까? 그렇죠.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으로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래요. 그러면 요 강변에 아마 이제 소가 한 마리가 이렇게 게으른 울음을 울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룩배기 황소 하면 여러분이 떠올리는 게 얼룩소, 즉 젖소가 떠오를 거예요. 흰 바탕에다가 검은 점박을 갖고 있는 그런 소가 떠오를 텐데, 사실 얼룩배기 황소는 젖소가 아니라요, 우리 전통 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은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중섭 화가의 소의 주인공이 바로 이 얼룩배기 황소입니다. 자, 실물을 볼게요. 실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황소인데 얼룩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소를 얼룩배기 황소라고 하고요. 여러분 동요 가운데 얼룩송아지 알죠?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그 동요의 원작자가 박목월 시인인데요. 그 박목월 시인이 그리고 있는, 시에서 그려내고 있는 얼룩송아지도요, 이 얼룩배기 황소라는 겁니다. 우리 정통소라는 거예요. 젖소가 아니라.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 황소가 해설프게 금빛으로 게으른 울음을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어요. 근데 이 울음을 뭐로 묘사하고 있냐면 금빛의 울음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도 우리 느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겪은 건 뭐예요? 겪은 감각은 뭡니까? 감각적으로 느낀 것은 청각인데 그것을 뭐로 묘사하고 있어요? 금빛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이것도 공각구조 표현이다.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분히. 나는 이미지즘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 나는 모더니스트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1년부터 뽐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실개천에 여유롭게 게으른 울음을 울고 있는 얼룩 황소를 마음속에 떠올렸으면 1년 있는 거 성공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이 이칠리야. 자, 이칠리야. 이 마지막 어미는 의문형 어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히겠느냐? 이 말은 잊힌다 안 잊힌다? 잊히지 않는다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는데 질문하는 거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서리법이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너는 대답만 해. 답정너라고 하죠. 그런 표현법을 문학에서는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마치 노래의 후렴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렴처럼 반복되면서 강연에 갖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반복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리듬감이죠. 운율입니다. 두 번째, 각 연 마지막에 이 후렴구를 배치하면 나름대로 각 연마다 통일성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이 두 가지 효과를 거둔다는 점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후렴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들은 공통적입니다. 자, 두 번째 연 읽어보겠습니다. 질화로 재가 식어지면 질화로는 진흙으로 만든 그런 화로예요. 재가 식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밤이 깊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방금은 넓은 들판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화로는 집 안에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에 질화로가 있는데 이거 제가 이제 식어가고요. 바깥에는 빈 밤, 그러니까 뭔가 비어있는 공허한 밤에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말을 듣는데요. 이것도 뭔가 느낌 오죠? 공간각적 표현이라는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자, 바람 소리를 바람 소리가 말 달리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느낀 것은 뭐다? 청각인데 그것을 말이 달리고 있는 시각적인 표현으로 묘사한 겁니다. 청각의 시각화, 즉 공감각적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벌써 두 번째 연까지만 읽었는데 공감각적 표현이 무려 3개가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허한 밤에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도다 보이시는 곳.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집벽에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집벽에를 놓고 아버지가 졸음에 겨운 그런 모습이에요. 낮에 아마 고단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풍경, 그 고향의 모습이 역시나 잊히지 않는다. 후렴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3년 보겠습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또 다른 이제 마음 이미 심상을 떠올려야 됩니다. 집 밖으로 벗어난 거예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시적 화자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죠.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아마 그립다는 뜻이겠죠.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드시던 곳. 여기서 뭐 상징적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자면 흙에서 자랐다. 이 말은 이 마음이 굉장히 시골에서 자라면 어때요? 역시 순수한 소년이었다. 그런 마음이라고 보면 되고요. 파란 하늘빛이 그립다. 이런 말은 파란 하늘 하면 뭔가 파랗다라고 하는 색채어에서 오는 느낌은 희망, 역시 뭐 순수, 동경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동경, 희망, 순수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그 소년이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섭 이슬을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러니까 동심 어렸던 그 화자가 아마 어렸을 때 화자겠죠. 그림은 그냥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놀다 보면 화살 같은 거 찾으러 풀섭을 막 뒤질 거 아니에요. 순수한 그런
순수하고 동심 어렸던 그런 화자 본인의 모습이 차마 꿈엔드에 잊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향에 살 때는 나 정말 순수했는데, 동심을 갖고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에 빠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 연입니다.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자, 전설, 우리가 알고 있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 이야기예요. 이 향수라고 하는 이 작품은요,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혹은 부모님이 들려주는 구전 이야기를 마치 듣는 것 같은 포근한 느낌을 주는 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옛 이야기 지줄된다, 전설 바다 이런 시어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 물결 같은. 자, 이거 여러분 같은 이런 말 쓰이면 여러분 무슨 법? 비유법 가운데 지규라고 했죠. 그러니까 검은 귀민머리 달리는 어린 누이의 모습을 이렇게 빗댄 겁니다. 그럼 귀민머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귀민머리가 뭐냐면 이렇게 이마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갈라 뒤로 넘겨 따은 머리를 귀민머리라고 하는데, 누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정지용 시인이 만약에 시적 화자 본인이 시인이라고 한다면 정지용 시인 역시 당대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일찌감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고 예쁠 것도 없는 내 아내가 못생겼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수수한 모습을 가졌던 그런 아내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내가요, 이 어린 누이, 시누이겠죠. 시누이는 귀민머리를 하고 있고요. 귀민머리를 한 시누이와, 그리고 아내는 이 머리를 좀 이렇게 올렸을 겁니다. 그 아내가 사철 발벗은 아내, 그러니까 진짜 막 발 벗고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따가운 햇살을 등지고 이삭을 줍던 그 풍경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곳이 차마 꿈엔드 잊히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하늘에는 성근별, 여러분 성글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듬성듬성 있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가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그러니까 집의 모습이 이제 떠오르죠. 하늘에는 별이 성글게 있고요. 자, 서리가마귀가 울면서 지나가고요. 집은 아마 초라한 지붕이기 때문에 초가집일 거예요. 그런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던 곳, 아마 그 누이 동생도 있을 테고요. 그 아내도 있을 테고요. 본인도 있겠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풍경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평화롭고 뭔가 오순도순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한 그 가정의 모습이,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차마 꿈엔드 잊히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시에서 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자, 뭐 귀민머리라든지, 그쵸? 뭐 서리가마귀라든지 성글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것들이 뭔가 모더니즘 시인이기 때문에 세련된 시를 쓸 수도 있는데, 우리 전통의 향수를 끌어내기 위해서 전통의 토속적인 시어들을 막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시에서 또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적 화자의 시선이에요. 보면 처음에는 이 넓은 동쪽 끝 이곳을 묘사하고 있죠. 우리 멀리 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경이라고 해요. 멀리 들여다보다가 시적 화자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졌었죠? 그렇죠. 집벽에를 도다 보이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 근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다가 심지어 본인의 마음까지 이동을 하니까 더욱 가까이 이동하게 된 거예요. 원경으로부터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시선의 이동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선생님 그림은 이게 여건상 예쁘게 그리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쁜 고향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향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감각적 심상. 아까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세 가지 공감각적 심상이 있어요. 뭐냐면 옛니하게 지줄되는 실개천, 그쵸? 그리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으로 게으른 울음으로 오는 것처럼, 그리고 밤바람 소리가 말에 달려요. 뭐 이런 표현들이 공감각적 심상이었죠. 이것뿐만 아니라 파란 하늘빛처럼 뭐 시각적 심상이 쓰이기도 했고요. 다양한 심상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혹은 뭐 다른 감각으로 묘사하려고 했다는 점, 구체화하려고 했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후렴구를 반복하면서 말했던 리듬감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시선의 이동. 아까 말했지만 원경, 근경 이동이 드러나죠. 시상을 그렇게 전개하고 있다는 점. 네 번째, 향토적인 소재, 고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토속적인 시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향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향수에 드러난 심상, 공감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찾아봤고요. 자, 기출로 전공하는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는 이거 향수예요. 각 단계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려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지즘 시기 때문에. 시적 화자의 시각과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입니다. 1번. 멀리서 바라본 농촌의 들판, 원경이죠. 평화롭고 향토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한다. 그렇겠죠.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소도 얼마나 평화로우면 게으른 금빛 울음을 옵니까? 두 번째, 시골집 방 안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그리되, 아버지 누워 계셨죠? 노년의 서글픔이 느껴지도록 한다? 아버지가 노년인 건 어떻게 알아요? 그런 시의 근거 있었습니까? 서글픈 장면이라기보다는 평화롭고 뭐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풀숲을 달리는 소년을 그리되 동심이 꾸밈없이 드러나야 동심 어린 화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들판에서 이삭 줍는 여인들을 그리되 소박한 모습. 아까 말했지만 수수한 차림이라고 했죠. 예쁠 것 없다 이 표현이 못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수수한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초가집을 그리되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 도란도란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 나도록 해야 된다는 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볼 때 2번 선지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거리가 먼 건데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선지를 보고 여러분이 시를 다시 봤을 때는 맞는 얘기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 자체만 봤을 때 아버지가 노년의 서글픔이 느껴져야만 이게 2번이 맞는 겁니다. 시 자체만 봤을 때는 노년의 서글픔 전혀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지를 가지고 시를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어 영역에서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로 보는 형성평가 문제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930년대 시인 한 분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랑시집이라고 하는 시집을 내신 분, 김영랑 시인입니다. 다음 시간에 김영랑 시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